미국 얘기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래 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뭐 오늘 그런 것까지 다루진 않겠지만 유럽 각국에서 이미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자, 영국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영국에서 청교도와 상인들의 이주 이미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 영국에서 칼뱅파를 청교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큐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인들, 그리고 종교인들만 가지 않았겠죠. 상인들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동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영국의 전제 정치에서 탈출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제 정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1단원에서 배웠습니다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정확한 것은 왕이 법 위에 있다. 라고 하는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어느 것도 왕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줄에 먼저 보시고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대서양 연안 이제 그 유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면은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제 그 연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근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 동부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한다. 여기에 일단 밑줄 쳐두시고 미국 동부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1607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보죠. 앞에 1607년이라고 하면은 앞에 영국 왕에서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배웠었던 왕들 중에 있어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음. 실전방 가서도 계속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가 영국에서 뭘 배웠죠? 영국에서 중요한 사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 뭐였죠? 네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좋아요. 권리청원입니다. 그게 첫 번째 키워드였어요. 연습하는 거야. 권리청원은 몇 년이었어요? 좋아요. 1628년입니다. 고수하세요. 1628년. 그때 찰스 1세였어요. 그러니까 1600년대 초반에는 찰스가 아니고 제임스 1세였다. 넘어갈게. 1단원 보세요. 첫 번째, 세계사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제임스 1세. 자, 요때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영국 국교의 중심 및 청교도 탄압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다. 알죠? 네, 이때 사람들이 제임스 1세 때부터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식민지는 자치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그냥 미국의 13개의 지역에서 알아서 그냥 다스렸다라고 하는 스스로 통치할 때 진짜 알아서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제임스 2세는 왕명이고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 요크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네덜란드로부터 뉴 암스테르담을 빼앗아서 뉴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시간에 어차피 뭐 지도를 많이 보게 되겠지만 세계사에서도 한번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자, 지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크게 일단 좀 줄여줄게요. 여기가 이제 유럽이에요. 유럽. 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막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가 아프리카, 유럽 아래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가 대서양이죠. 대서양을 건너면은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캐나다. 여기 몬트리올, 퀘벡, 오타와 이렇게 나오죠. 캐나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면은 미국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처음은 미국의 전포가 아니고 여기
여기 미국 입장에서 전토가 아니고 여기였다고 여기. 여기가 미국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7년 전쟁 이렇게 되어 있고 말 그대로 7년 동안 있었던 전쟁인데요. 1756년부터 1763년까지인데 7년 전쟁을 다른 이름으로 제3차 슐레지엔 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보세요. 중요도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3차 슐레지엔 전쟁은 유럽 내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전쟁을 말하는 건데요. 그 전쟁 중에 세계에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은 유럽 내에서 전쟁보다는 사실은 7년 전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7년 기간 동안 유럽 말고 어디서 싸웠는지 이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봐봐. 여기 보시면 어, 자, 지금으로 하면은 국경이 정해져 있고 여기 폴란드 있죠. 독일, 체코, 폴란드 이렇게 있죠. 그런데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토 기준으로 하면은 대부분 폴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폴란드. 그래서 한 이쪽입니다. 이쪽. 체코 일부, 독일 일부도 있지만 대부분은 폴란드. 이거는 지금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근데 여기가 슐레지엔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땅을 놓고 그 당시에 독일의 예전 이름이 이제 프로이센이었어요. 프로이센.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에 전쟁이 벌어진 게 슐레지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뒤에서도 계속 배우겠지만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이제 계속 라이벌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 제국 내 라이벌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를 놓고 둘이 싸워. 그런데 자 영국은 프로이센 편을 들었어요. 영국은 프로이센 편을 들고 그리고 프랑스는 아이고 다른 색깔로 할게요.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어요. 알겠어요? 영국이 프로이센 편에 들어서 싸웠고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편에 들어서 싸웠습니다. 사실 나중에 추가로 할 얘기지만 프랑스랑 오스트리아는 완전 앙숙 관계거든요. 앙숙 관계인데 프랑스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를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여기 봐봐. 내가 처음에 말했죠. 슐레지엔 전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각을 보시면 돼요. 영국이랑 프랑스가 대결을 하고 있어요. 됐죠? 그런데, 자, 이 시기에, 여기, 이 시기에, 이미 이 캐나다 지역을 먼저 프랑스가 먹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먹고 있었는데, 이 7년 전쟁 시기에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싸웠다고 했잖아. 그때 영국이 여기를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려서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캐나다는 지금 영국 땅이 되는 겁니다. 캐나다는 영국 땅이 됐어요. 게다가 또 나가서 보면은 자 이쪽 아시아 아시아에서 보면은 자 우리 어저께 말했었지만 영국이 최초의 식민지로서 인도를 갖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아직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완전히 장악한 상황은 아니었고 여기가 영국이었고 그리고 여기 프랑스도 일부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일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 시기에 싸운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 시기에 싸워가지고 프랑스가 옛날에 그 인도라는 나라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무굴 제국이라는 나라였거든요. 프랑스가 무굴 제국이랑 손을 잡고 영국을 몰아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영국이 대승을 거둬요. 대승을 거둬서 여기서도 이제 프랑스가 없어지고 영국의 영향력이 커진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스토리 하나하나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슐레지엔 전쟁 때 유럽에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인데 거기서도 대립각은 영국이랑 프랑스였어요. 거기서도 프로이센에 이겨서 영국이 이긴 겁니다. 영국이 이겨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영국이 이겨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영국이 이겨요. 다 영국이 이겼다고 기억하면 돼. 그래서 다 영국이 이겼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7년 전쟁은 다른 이름으로 제3차 슐레지엔 전쟁이라고 하는데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벌어진 유럽에서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첫 세계대전이라고 평가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영국은 프로이센 편을 들었고 이제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밑줄 쳐놨죠. 이때 아메리카 대륙, 인도 등을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도 포함된다가 더 중요하다고. 실내지의 전쟁보다. 자, 중요도를 잘 체크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1857년에 인도에서 방금 전에 전쟁했다고 했잖아. 인도에서 전쟁을 한 게 1857년 플라시 전투라고 합니다. 플라시 전투.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플라시 전투가 1857년에 미안해요. 1700입니다. 1757년에 플라시 전투가 있었다. 그 7년 전쟁 시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기에 플라시 전투가 있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미국을 지금 독립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먼저 말한 이유는 그것들이 배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배경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보세요. 영국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할 때 뭐 요즘은 더 심하지만 무기 몇 천만 원, 몇 억에 못 사요. 몇백억, 몇천억입니다. 몇백억, 몇천억이에요. 무기 하나가요. 그리고 병사들 월급 줘야 되죠. 그리고 음식물 필요하겠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전쟁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항상 조약을 맺어가지고 너 배상금 얼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전쟁 자금이 과도하게 지출되니까 여기 밑줄 하나 쳐두시고 그래서 이후 영국은 공상주의 정책을 강화 실시한다. 중상주의도 우리 경제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니까 밑줄을 쳐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간단히는 말씀드렸는데 아마 소연이는 기억할 거고 경제 시간에 세계의 흐름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어, 첫 번째 간단하게 다시 할게요. 중상주의랑 그 다음에 상업 자본주의 시기 이게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중상주의 시기는 뭐랄까 국가 위주의 측면에서 바라볼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은 상업은 사는 거잖아. 그래서 상인들이 주인공이었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상주의는 국가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던 시기인데 어떻게 개입을 했냐면은 어, 수출을 강조합니다. 사실 수출을 수입을 한 것은 얘네 지급을 놓고 보면은 각 기업이 알아서 한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건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가 통제를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출을 강조하고 수입을 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네 수입한테 그 수입을 추구하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신에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추구한 안에 무서워 있어요 지금? 네? 자 근데 그 당시에 여기 많아지는 국가의 중앙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상주의를 하면서 왕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상업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상인들한테 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거든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 게임에서 나오는 용어죠. 뭐 여러분은 게임 안 하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길드라고 하는 것이 상인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인 중심, 상인 파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 그 원칙은 똑같아요. 뭐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요거를 한 거예요. 식민지가 있었잖아. 그 당시에 영국은 인도에 주로 식민지가 있었죠. 영국의 식민지, 인도, 뭐 아메리카 대륙 이런 데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영국이 싸게 물건을 사. 그 물건을 유럽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아. 그러면은 이익이 남겠죠.
차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돈을 모으는 정책을 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자본주의 시대도 식민지랑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일단은 이거는 남겨두고 추가로 이제 설명할게요. 그래서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우리 한국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1773년, 일단은 지금은 안 해도 되는데, 밑줄 한번 쳐두시고, 보스턴 차 사건. 봐봐. 7년 전쟁이 미국 독립혁명의 배경이 된다고 했잖아요. 1756년부터 63년이에요. 그로부터 이제 10년 정도 뒤에 미국에도 세금을 걷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63년에서 고작 2년 뒤인 65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제임스 1세로부터 지금 청교도인들이랑 상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도망을 갔지만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저 땅은 영국의 식민지인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가 있으니까. 아직 독립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미국 땅은 영국 입장에서 식민지라고. 그래서 자, 식민지로부터 우리는 세금을 걷겠다. 왜 7년 전쟁으로 지금 돈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65년부터 미국에도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랬는지가 머리로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세, 차세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인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숫자를 좀 보세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할 때 하는 거예요. 도장. 그리고 지는 카미, 종이입니다. 그래서 종이의 원투나 도장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요즘에 여러분 그 주민센터를 가요. 물론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공짜입니다만 주민센터에 가서 기계에서 어떤 문서 발급해 주세요 하면 몇백 원 내거든요. 그거 세금 내고 있잖아. 종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잖아. 그런 보통이 여기 나와 있는 뭐 신문, 출판물, 각종 서류 이런 데 종이에다가 종이에 돈 찍은 거에다가 세금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차세입니다. 차세. 수출이 잘 안 되어서 파산 직전에 있던 영국의 도민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 천천히 이해를 해보세요. 봐봐. 아, 영국은 인도에 인도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1600년입니다. 600년부터인데 이때부터 경제적으로 식민지화하기를 시작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인도를 차지한 그 상황은 아니에요. 영국이 인도의 어떤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점점 잠식해 가기 시작했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 7년 전쟁이 1756년부터 63년까지 있었고 지금 65년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세금을 걷게 된다.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 지난 뒤죠. 요때 지금 동인도 회사는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이런 상황이라고 경영이 너무 어려웠어. 그러니까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동인도 회사를 살려주고 싶어. 지금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원래 여기 이제 그 한국이 있고 대충 그릴게요. 여기 일본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이 있고 여기가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있는데 그 중국이 바로 위에 있잖아. 인도에 있었던 동인도 회사는 중국이 차가 유명하죠. 지금도.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차를 사들여가지고 얘를 이제 파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쭉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도 팔았겠죠. 그죠? 근데 이 봉인동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얻어서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그 차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차를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차를 팔 수 있는 기관은 동인도 회사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 그런데 동인도 회사는 원래 무역 관세를 내야 되거든요. 수출하는 나라가. 근데 관세가 없어진 거예요. 혜택을 받죠. 그리고 독점권까지 주어졌죠. 그런데 차세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차를 살 때 세금을 내야 돼. 얘는 안 되는데 나는 살 때 세금을 내야 돼. 소비세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야 될 뿐만 아니라, 봐봐. 아까 전에 처음에 뭐라고 했어? 청교도인들과 상인들이 넘어갔다. 상인들 중에서는 차를 팔고 있던 상인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차를 못 팔게 됩니다. 그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아메리카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된다.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스토리들이.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봐봐. 핫세 다시 한번 볼게요. 수출이 잘 안 되어서 파산 직전에 있던 영국의 동인도 해설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식민지에 수출하는 차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고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관세를 말하는 겁니다. 수출할 때 내는 세금을 관세라고 해요. 관세를 면제하고 독점적인 판매권을 인정한 법으로 1773년 영국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라고 해서 식민지 내에서 차를 판매하던 상인들이 이제 못 팔게 되니까 손해를 보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됐고 자, 그래서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 이런 말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패트릭 켈리라는 이제 운동가가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치랑 연결하자면 연결을 할 수 있는데 뭐냐? 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은 어떤 지역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목적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떤 구, 서대문 구의 국회 출신의 국회의원은 서대문 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만약에 우리한테 세금을 거둘라면은 우리 대표도 영국 국회에 의원으로 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우리 대표는 영국에 의원이 없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 없는 곳에 관세 없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패트릭 헨리가 저걸 말했고 영국 의회에 미국 식민지 대표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래서 막 저하니까 이제 인지세 이런 거 없애줬어요. 없애줬는데 동인도 회사를 살려야 돼. 동인도 회사를 살려야 돼서 차세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유지할게요. 이렇게 가면 차세만큼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스턴 여기서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미국의 거의 뭐 제일 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은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이렇게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동쪽. 동부의 끝에 뉴욕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동쪽 오른쪽 아니고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가 있는 곳에 보스턴이라고 있습니다. 보스턴 아주 유명한 도시죠. 여기가 이제 그 뭐랄까 미국은 50개의 주로 돼 있잖아요. 주. 그래서 보스턴이 있는 주를 뭐라고 하냐면은 매사추세 이름이 어렵죠. 매사추세츠 주라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대표적인 도시가 보스턴이에요. 알죠? 자, 그래서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여기가 이제 바닷가잖아. 바닷가에 정박해 있던 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차를 팔기 위해서 여기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차들을 바닷속에 다 던져버린 겁니다. 저항을 한 거죠. 저항. 그래서 영국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해버렸다. 왜냐면은 이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쇄하고 자 징벌적인 법안을 제정했다. 징벌이 뭐예요? 너 혼낸다 이 소리잖아. 징벌적인 법안이라고 하는 말은 영국의 입장이죠. 영국이 너네들을 징벌할 거예요. 영국이 입장인데, 근데 이 똑같은 법을 미국 사람,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아니지만 아메리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벌적인 법이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다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어로 이제 그 마스흉의 무스카시가 이제 가타이라고도 하거든요. 가타이. 그래서 파에루가 견뎌내다라고 하는 말인데 파에 가타이 해서 파에 가타이 쇼호 참을 수 없는 여러 법을 이제 대응을 하게 되죠. 아메리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봐봐. 그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1차 대륙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왜 1차 대륙회의가 개최가 되냐면은 영국 의회에서 통과된 징계적인 법인데 이거를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한다고. 다에 가타이 쇼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식민지 대표자 회의를 엽니다. 13개의 지금 식민지가 있잖아요. 주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영국 상품을 사지 말자. 불매운동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참고로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디서 개최가 됐냐?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에서 1차 대륙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워싱턴이 수도지만 처음에 이제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수도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개최가 됐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자, 잠깐만. 끄고
미국은 우리가 이제 오늘 아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프랑스 혁명도 들어가잖아요. 프랑스 혁명은 아주 길어요. 아주 길어요. 아주 긴데 미국 혁명은 한 장이죠, 한 장. 그래서 이거는 큰 틀을 일단은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아주 좋거든요. 첫 번째, 방금 전에 봤어요. 자, 1차 대륙회의가 첫 번째로 나와야 되고 그냥 머릿속으로 1차 대륙회의의 배경으로서 보스턴 차 사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영국이 징벌적인 법안을 마련했으니까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보스턴 차 사건은 차세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따가 2차 대륙회의가 있어요. 2차 대륙회의. 자, 1차 대륙회의는 징벌적인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회의예요. 그런데 이 회의 끝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렉싱턴 홍보를 전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많은 나도 옛날 책에는 그냥 렉싱턴 전투라고만 써놨다가 지금 렉싱턴 홍보도 전투라고 바꾸었거든요. 무슨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렉싱턴 전투가 최초의 전투예요. 전투인데 뭐라고 할까? 영국이 그 민병대가 미국에는 지금 정식 군대가 없어요. 정식 군대가 없고 각 13개 지역을 각각 지키는 민병대만 있어요. 민병대. 그런데 민병대가 보관해 놓은 그 탄약고를 영국 군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장교가 거기 탄약고를 잇기 위해서 지금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거기가 국보돼요. 렉싱턴이에요. 렉싱턴에서 사실 민병대가 졌어요. 영국군이 더 많았었고 그리고 미국의 민병대들은 적었기 때문에 거기서 민병대가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전국 13개 주의 민병대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같은 날 일어났어요. 같은 날. 그래서 그날 오후에 홍보드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냥 어떻게 이미지 하시면 되냐면은 도로에서 그냥 사람으로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눌러 죽였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인원수로 영국군이 거의 전멸 위기를 맞이하는 게 홍보드 전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렉싱턴 전투에서 졌고 홍보드 전투에서 이긴 거잖아. 그런데 제 책도 옛날에 그랬었고 많은 책에서 렉싱턴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날 오후에 승리를 한 거니. 그죠? 애매한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좀 문제가 될까 봐 이렇게 써놨긴 하지만 렉싱턴 콩고도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자, 그리고 렉싱턴 콩고도 전투가 일어났어요. 일어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2차 대륙 회의가 개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필라델피아고 요것도 필라델피아예요. 요것도 필라델피아. 둘 다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성으로 기억하세요. 미국은요 역사에서 두 번의 대륙 회의와 그리고 두 번의 전투가 있어요. 크게. 그런데 얘네 1차 멕시코 콘코드 전투, 2차 대륙 회의까지는 연결된 스토리잖아. 그런데 마지막 한참 뒤에 요크타운 전투라고 마지막 전투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800, 1781년 1781년에 요크타운 전투가 있다. 이거 이따가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그 민병대만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연합군이 생긴 거예요. 연합군. 미국의 정식적인 군대가 생긴 게 바로 2차 대륙회의. 거기서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이 나온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미국 연합군의 이제 그 총사령관이 된 거예요. 총사령관이 조지 워싱턴이. 이 사람이 이제 1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대통령 아니죠. 자, 여기까지 책을 통해서 따라오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대륙회의, 우리 지금 연도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세요. 7년 전쟁이 63년에 끝났어요. 그죠? 칠세기 부과한 게 65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이 73년에 일어났어요. 73년.
그리고 73년부터는 이제 쭉 나오죠. 73년에 보스턴 차 사건, 그리고 74년에 1차 대륙회의, 그죠? 74년. 그리고 렉싱턴 콩고대 전투는 75년이죠. 75년에 렉싱턴 콩고대 전투.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 뭐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전에 대표 없는 곳에 갔었다 이거 말했던 사람이에요. 패트릭hen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앞에 나가서 그 연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좀 참여해달라. 그냥 용기를 북돋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걸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 나갔고 그리고 한편으로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팜플렛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나요? 소책자 팜플렛 커먼 센스 그러니까 상식적이다 할 때 그 상식 너무 당연한 말이다. 상식적이다 이런 말이야. 커먼 센스라고 하는 그 팜플렛을 작성해서 사람들한테 읽히게 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왜냐면은 미국이랑 영국은 애초에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 이제 많이 달라졌고 지금 여기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미국이 독립하는 것은 신의 뜻이다. 막 이런 말 하면서 되게 당연하다는 말로 사람들한테 용기를 북돋은 겁니다. 독립은 상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렇게 있었고, 2차 대륙회의까지 여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가 75년 4월에 있었는데, 바로 1개월 됐잖아요. 이 세 개는 연결이 돼 있고, 이 렉싱턴의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2차 대륙회의가 개최가 됐다. 네. 그래서, 독립전쟁이 시작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실시된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판서로 적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연합군을 창설하고 워싱턴이 총사령관이 됐다.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들은 좀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여기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여기 사이. 처음에 바로 독립순원서죠. 독립순원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위주가 돼서 이것도 우리 영국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저 사람 혼자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에드워드 쿠크처럼 주도가 돼서 했다는 말이야. 토마스 제퍼슨이 주도가 돼서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순원을 왜 갑자기 해? 이거 세계에다가 어필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립할 겁니다. 지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써있긴 하지만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에요. 2대 대통령은 존 애덤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몰라도 되고 3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아래 써있어요? 그런데 독립선언서는 별표를 해두시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에 순서 문제 나올 때 있거든. 그러니까 봐봐, 잘 봐봐. 2차 대륙회의랑 요크타운 전투 사이에 독립선언서가 있어야만 한다. 이게 머릿속으로 있으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연도 외우는 건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연도 외우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도 숫자를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뭐 전에 뭐가 있었다. 뭐 다음에 뭐가 있다. 이 정도를 먼저 하면 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예요. 숫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숫자를 보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독립선언서 발표가 76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는 좀 중요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까지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건 하나씩 뭐 밑줄을 치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천부인권입니다. 천부인권. 천이 무슨 천자겠어요? 이거 그래, 우리가 아는 거. 하늘의 천자. 부는 뭐일 것 같아? 오, 야, 예. 잘하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 그러니까 아주 똑같이 쓰이는 말이 있어요. 천부 인권이랑 어, 아주 똑같이 쓰이는 말이 정치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바로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얻게 된 권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한테는 여러 가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인간이 천부 받은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한 인권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들어보고 싶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권리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 평등이요. 그 헌법상 평등은 약간 더 발전했을 때 도입이 됩니다. 처음부터 당연하게 주어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계급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거는 최근 시대입니다. 자, 뭐냐면은 그냥 한번 듣고 싶었어요. 자유, 생명 이런 겁니다. 생명 모든 사람한테 똑같아. 인간이니까 자유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자연권, 천부인권은 자유, 생명 이런 걸 말하니까 왜냐면 제가 이거 정치 시간에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미리 말한 거예요.
자, 생명, 자유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시고 주권, 재민 이것도 정치랑 연결되는 말인데 정치에서 근대 민주주의, 그러니까 중세를 넘어서 이제 근대 사회가 되잖아요. 중세는 이제 절대 왕정 시대였고 넘어가면서 근대 사회가 되는데 그때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국민 주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국민 주권, 말 그대로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 왕한테 주권이 있지 않아.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이거랑 주권 재민이랑 같은 말이에요. 주권이 제가 뭐야? 아루 있다. 그거 할 때 제자예요. 주권이 이거 알죠? 이거 아루 아루 민 주권이 민 국민한테 있다. 아루 그게 주권 재민입니다. 자 그리고 저항권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지금 이 줄은 다 정치와 연결된 말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항권은 좀 표시를 중요하게 해주죠. 저항권 매우 매우 중요한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써있긴 하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항권 옆에 로크라고 써주세요. 로크 아래도 써있습니다. 로크 저항권 로크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독립순환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항권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항권 그리고 특이한 포인트로는 행복 추구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까지 넣기 때문에 특이한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기재를 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마스 제퍼슨은 3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말로 보시고 자, 이 얘기는 근데 너무 중요해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정치에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너무 뭐 구체적으로 할 거는 아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서 근데 예전에 그 사회계약론,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걸 먼저 이해하기 전에는 어떤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요거의 전 시대는 뭐였냐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데 이게 절대 왕권 그리고 왕권 신소설 절대 왕권 신수설을 믿던 시대가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그런 내용이 사회개혁론자리 등장하기 전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계약설이 애초에 뭐냐면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을 맺었다라는 말이거든? 근데 뭐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서를 썼다는 말이 아니고 합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 사람들 간에 합의가 이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합의로 국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 사람들 간의 합의로 국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설이 사회계약설이에요. 그러니까 합의라는 말과 국가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합의로 국가를 만든다. 왜 중요하냐면은 비교해보세요. 여기서 국가 이꼴 왕이에요. 사람들의 합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왕은 신이 준 거라고 사람들의 합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확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여기서 세 명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정시 시간에 똑같이 배워요. 그럼 오늘은 뭐 구체적으로 안 할 겁니다. 자, 사회계약론자 첫 번째, 홉스, 두 번째, 로크, 세 번째, 로스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나와요. 이거 말이요. 뭐 종합 과목 한번 봤던 사람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사회계약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지난 시험에서 페이크에 넘어가서 틀렸어요. 홉스는 사회계약론자가 아니고 왕권 신수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걸 페이크로 낸 문제고요. 봐봐. 아, 여러분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알죠?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이렇게 있는데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리고 성선설은 원래 본성은 착하다 이런 말이고 성무선악설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본성으로서 선하고 악함은 없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게 성무선악설이에요. 자, 봐봐. 그런데 가만히 표시를 하면 이 사람 성악설 이거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진짜 안 써도 돼. 왜냐면 이것도 별거라니까. 승무순학설, 그리고 얘가 승무순학설, 그리고 얘가 성선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봐봐. 홉스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 전제가 자연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국가가 없을 때 어떨 것인가를 가정해서 사회 계약론을 말한 거예요. 자, 사람들은 모두 악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말이 있거든요. 만인에 대한 투쟁이 만 명이 만 명하고 싸운다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하고 싸우게 된다. 왜? 모두 악하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국가는 어떤 국가여야만 하냐라고 혹시나 생각한 것은 아주 강력한 국가여야만 한다. 그래서 절대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혼자 아주 무서워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지 국가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은 틀린 거죠. 왜? 여기랑 똑같은 거거든. 그렇지만 여기는 흡스가 주장했던 것은 절대 왕정은 맞지만 절대 왕권 신수설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준 거잖아. 사람들의 합의로 절대 왕정을 준 거고 얘는 신이 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 홉스의 주장 때만 하더라도 뭐랄까 어떤 혁명과 연결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져야 되니까. 혁명과 연결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큰 전환이 일어난 시작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만 더 쓰면은 그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어, 리바이어던이거든요. 리바이어던이 그 성경책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괴물이에요. 그 바다 괴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찔러 죽여도 뭐 끔찍도 안 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게 이제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로 묘사가 되거든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홉스가 생각하는 리바이어던이 왕인 거예요. 왕이 저렇게 무서워야 된다. 그래야지 통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오늘 등장했던 로크. 로크는 뭐 성모순학설 뭐시고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성경은 자 봐봐. 원래 사람은 어느 정도 자연에서 서로 존중을 하면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성무순학설. 원래 악하고 순한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이 자연 상태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봐봐. 아, 악해지는 사람이 나오겠죠. 살아가면서 악해지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해진 사람부터 선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겠죠.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 알겠어요? 악해진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얘랑 다르죠? 그런데 자 국가가 필요한데 요거랑은 다르게 우리의 권리를 국왕한테 완전히 넘겨주는 게 아니고 맡긴다. 우리의 권리를 맡긴다. 위임한다. 위탁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국가한테, 즉 왕한테 우리의 권리를 잠시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흡수랑 다르죠? 네. 그런데 우리가 권리를 맡긴 왕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그 유명한 저항권이 왕이 우리의 권리를 맡겨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되려 우리를 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논리를 말한 사람이 바로 로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요 주장을 하던 시기는 언제를 말하냐면은 1688 명예혁명 이후입니다. 명예혁명 직후에 요 발표를 합니다. 책을 썼어요.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자 명예혁명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명예혁명을 한 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왜? 권리가 침해를 받을 수 있었잖아. 그죠? 제임스 2세가 창업을 했잖아요. 의회를 시하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미국 독립전쟁에 아주 큰 영향을 줬던 것입니다. 이제 미국으로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영국이 부당하게 탄압을 했을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저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크의 이 사상은 지금 배우고 있는 여기랑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죠? 자, 뭐 오늘 배울 내용은 아니지만 뒤에까지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사람 성선설이고 여기는
맨날 싸운다. 여기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존중을 합니다. 근데, 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서상 착한데, 착하긴 한데, 서로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집에서 텃밭에서 기르고 동물 찾고 그러고 그냥 살고 있어. 서로한테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어. 자연 상태.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악의 뿌리는 뭐냐? 악의 뿌리는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비교하는 마음. 예. 자, 국가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누구는 나보다 돈이 더 많네. 누구는 더 좋은 집에 사네. 이렇게 되거든요. 요 비교의 마음이 이제 악이 심기게 되면서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루소는 롱크보다도 더 나았어요. 더 나았어요. 그러니까 주권은 얘는 맡기는 거였죠. 근데 루소는 우리 국민의 주권은 누군가한테 넘겨주거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권은 국민에게 내재되어 있는 우리한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죠. 사람들이 직접 투표를 하고 직접 결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 민주주의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고 더불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반면에 이 사람은 맡기는 거라고 했잖아. 왕한테도 맡기지만 국회의원한테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접 민주주의에 영향을 줍니다. 간접 민주주의가 국회의원을 통한 정치를 간접 민주주의라고 해요. 이것도 국민 주권이에요. 우리 건데 저 사람한테 잠깐 맡겼다 이 소리예요. 간접 민주주의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 로크. 그리고 이제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루소는 마지막으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줍니다. 프랑스 혁명. 이거랑 연결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뭐랄까 프랑스의 시민들이 프랑스 혁명에서 직접 국회를 만들거든요. 처음 모습에 자기들이 국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해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루스가 이건 조금 더 들어간대요. 여기까지 보면 돼요. 여기까지 보면 되고 지금부터는 잊어버릴 때 헷갈려. 그렇지만 루스는 나라가 터지면은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는 어렵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합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접 민주제를 취할 수밖에 없지만 한마디 더 하죠. 얘기하니까 또 길어지네. 없지만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정근선 이게 뜻했던 말로 일반 의지라고 합니다. 일반 의지. 공공선을 위해서 국가는 움직여야 된다. 자, 여기서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천천히 갑시다. 아, 봐봐. 직접 민주주의든 간접 민주주의든 국가는 그리고 사람들은 공공선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봤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이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맨담의 이론은 말 그대로 그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루소가 하는 말은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유익한 것이 공공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규칙에 내가 통제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얘는 국가가 그러니까 뭐랄까 맡겨진 거잖아. 맡겨진 거니까 개인의 삶에 크게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애덤 스미스가 나옵니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랑 연결되는 이론이 로크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애덤 스미스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자, 이때 루소는 뭘 말했냐면은 국가의 권력이 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국가가 저 공공선을 달성을 해주기만 한다면 국가는 강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론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조금 많이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자, 얘기가 길어졌네. 아, 그래요. 그리고 일단 지우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1차 대륙회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렉싱턴 콩고드 전투가 있었고요. 이거의 한 달 뒤에 바로 2차 대륙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크타운 전투로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일단은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독립선언서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전투 중에 하나의 전투가 또 있는데 사라토가 전투예요. 사라토가 전투라고 합니다. 책에 써있어요. 자, 1777년 사라토가 전투에서 미국이 대규모 전투에서 영주권의 승리라고 하는데 그 뒤에를 밑줄 쳐봐. 프랑스군 참가 객이다라는 의미에서 사라토가 전투에 의가 있습니다. 알죠? 봐봐. 저는 되게 연결을 강조하고 있죠. 봐봐. 지금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프랑스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프랑스는 지금 조금 전에 어떤 일을 당했죠? 그래, 잘했어요. 1756년부터 63년까지 프랑스는 영국한테 다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독립을 한다고 하는데 프랑스는 영국을 치고 싶지만 조심스러워. 또 지면 어떡해. 그래서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는데 미국의 연합군이 영국을 재격파한 거예요. 그걸 보고 프랑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도와줘도 되겠구나. 거기에 사라토가 전투에 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라토가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군이 도와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무장 중립 동맹이 나옵니다. 무장 중립 동맹.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쓰면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 사이에 있는 순서가 독립선언서, 그리고 사라토가 전투, 그리고 무장 중립 동맹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암기를 시도를 하실 때 어떻게 시도를 하시면 되냐면은 2차 대륙회의 직후에 독립선언서가 있었다. 플러스 마지막 전투인 요크타운 전투 직전에 무장 중립 동맹이 있었다.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직후에 독립선언서가 있었다. 그리고 요크타운 전투 직전에 무장 중립 동맹이 있었다. 1780년에.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좀 어렵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유럽 대서양으로 유럽 사진을 하고 대서양 사진이랑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짧아가지고 대서양 사진을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배웠었던 이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 동부에 있어요. 아직 미국이란 나라는 아니지만 여기서 독립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은 이걸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아메리카 대륙은 다른 나라들,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도 무역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죠? 무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랑은 자기랑은 상관없잖아. 그래서 계속 무역을 하고 싶은데 영국이 미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무역을 하는 다른 나라에도 방해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영국이 너무 셌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1대1로 싸우기는 좀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나라들이 뭉친 겁니다. 그 나라들이 뭉쳐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유럽 지도를 보면은 자, 그 이미지 승으로 봤을 때 영국을 좀 둘러싼 나라들로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나라 외우는 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서 러시아 그리고 여기가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 덴마크, 스웨덴 이렇게 그죠? 영국을 마치 싸는 것처럼 돼 있죠. 자, 여기 나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무장 중립 동맹을 합니다. 우리는 중립국이야. 그런데 영국이 만약에 우리나라 중에서 하나라도 건드려? 그러면은 우리는 함께 응징을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동맹을 만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싸움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그런데 여기서 왜 중요한 의의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 영향을 줬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곳에서 아메리카라는 곳에서 미국이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영국이 그걸 방해하고 있는데 영국이 그걸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나라들까지 괴롭히네. 그러니까 뭔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독립을 응원하는 듯한 이 여론이 형성이 된 거라고.
그런 정도지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무장 독립동맹 1780년 요트타운 전투가 이게 그 1781년이잖아요. 그래서 1780년 1년 전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영국의 중립국 순방도 미국만에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프로이센은 지금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제국에 이해대응한 차원에서 결의를 했고 간접적으로 실현하게 됐다. 이게 진짜로 뭐 도와준 거 아니에요? 이게 분위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요크타운 전투가 됩니다. 그런데 요크타운 전투가 마지막 전투인데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이제 미국 독립군의 승리로 영국군은 패전 전쟁 종결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참여한 것은 프랑스라고. 실제로 요크타운에 군사를 보내서 직접 참전한 것은 스페인이라고. 했어요? 왜? 사라토가 전투. 그지? 사라토가 전투에서 이제 도와주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직접 참전을 했고 근데 네덜란드, 스페인은 뭐냐? 아래 써있지만 직접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영국이랑 싸웠어요. 따로 싸워가지고 영국군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독립을 막는 데 집중을 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국 군에 대한 분산 효과를 줘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프랑스만 참전한 거예요. 요크다운 전투. 거의 다 끝났어요. 어, 이 와중에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 어, 이거는 시간 안 줘도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책을 닫아보세요. 아직 못 외웠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시간 안 줬으니까 책을 닫아보세요. 닫아보시고 뭐 이건 순서대로 안 할게요. 하나씩 할 수 있는 사람들 해보세요. 자,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부터 배웠었습니다. 배경에 어떤 것이 있었죠? 제목을 한번 말해보세요. 네, 좋습니다만 보스턴 차 사건 전에 괜찮아요. 그 전에 다른 일들이 있었죠. 네, 맞아. 그게 고마워. 근데 그게 보스턴 차 사건의 계기지. 그렇지만 왜 왜 책임을 걷게 됐어? 그래. 그게 무슨 전쟁이야? 7년 전쟁.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 7년 전쟁. 연습이니까 연습. 자, 7년 전쟁. 1756년부터 93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시험 말했었던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765년. 그리고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이 바로 1773년. 이때부터 이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연도를 외울 필요 없어요. 연도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1773년에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뭐야? 다음에. 1차 대륙회의. 1차 대륙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가 됩니다. 징벌적인 법안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13개 주 대표들이 안 싸우고 싶었어요. 안 싸우고 평화적으로 해결을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뭐가 일어나죠? 이 다음. 아, 잘 기억하네. 단기 기억이 뛰어난 거예요. 렉싱턴 전투, 선지에 그러니까 렉싱턴 전투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렉싱턴 홍보드 전투가 벌어집니다. 75년.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요거랑은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안 돼 있어도 괜찮아. 따라오면서 복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 대륙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좋아요. 아니면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됩니다. 자, 독립선언서 누가 주도가 됐어요? 누가 주도를 해서 그래, 뭐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토마스 제퍼슨. 괜찮아.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공부할 시간도 안 줬는데 덮으라고 했는데 기억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기보다 그게 너무 대단한 거고 못해도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독립선언서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저항권의 핵심. 그리고 천부인권. 또, 그래, 그것도 특이한 포인트.
우리가 독립수단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 좋아요. 하나 더 있었는데, 힌트 국민. 괜찮습니다. 네. 주권제. 국민 주권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독립수단서 다음에 뭐 말을 해? 봐봐. 힌트는 프랑스. 그래. 그래. 선지 보면 맞출 수 있겠지. 사라토가 전투. 77년에 사라토가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예, 뭐요? 무장 중립동맹. 무장중립동맹이 1780년에 있었습니다. 네, 뭐야? 마지막.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 너 아는데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그래. 말해줘. 요크타운 전투가 마지막 전투. 그러니까 큰 틀에서 미국의 독립 이야기는 두 번의 회의, 그리고 두 번의 전투. 물론 사고가 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면은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가지고 땅을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보상 배상금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말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펴보세요. 그걸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파리 조약이 나오죠. 파리 조약. 1783년 2년 뒤에 이때 이제 영국이 완전히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완전 독립을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밑줄 좀 쳐주시고 미시시피강 동부인데 플로리다주 제외. 미시시피강 동부 플로리다주 제외 여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도를 여러 번 보는데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어차피 이게 나중에 또 계속 연결이 되는 스토리라서 오늘 이야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 정도였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미국의 13개 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 독립을 한 다음에 미국의 첫 번째 땅이 어디였냐라고 했을 때 여기 미시시피 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 지리랑 좀 연결이 되죠. 미시시피 강 동부가 미국의 땅이 됐다. 첫 번째 미국의 땅입니다. 미국으로서의 아메리카로서의 첫 번째 땅이 여기에요. 그래서 그런데 플로리다 주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입니다. 여기는 제외. 왜냐면은 이따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가 이제 스페인 땅이었어요. 스페인 땅이어서 여기는 제외하고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요렇게가 미국 땅이 된다. 첫 번째 미국 땅입니다. 알죠? 그래서 지리 갑자기 생각나서 뭐 추가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은 이 전통 때문에 미국의 처음에 그러니까 완전한 큰 땅이 아니었잖아. 이 전통 때문에 지금도 미국의 중서부라고 말하면은 중서부라고 하면 사실 여기일 것 같잖아. 미국의 중서부는 여기예요. 지금도. 미들 웨스트 중서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옛날에 여기가 중서부였기 때문에. 알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서부예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전통에 기들여진 그런 용어입니다. 지금도 중서부는 이쪽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리다 주를 제외하고 미시시피강 동부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뭐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뭐랄까 그 느슨한 연합체 그러니까 하나로 되긴 됐어. 그렇지만 하나의 국가라고 하기엔 좀 그래. 느슨한 연합체로 있었는데 이제 국가 작업을 계속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봐봐. 이제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만들고 합니다. 헌법이 있어야 국가가 만들어지잖아. 헌법은 국가의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뒤에 미국의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상권 분립, 그리고 연방주의. 우리는 하나의 국가가 되더라도 연방제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각각의 그 주가 지금도 국가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미국을 보진 않지만 각각의 주가 국가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경제, 군사에서 이제 통일된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각각은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헌법이 만들어져요. 근데 왜 헌법이 87년에 만들어졌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89년에 만들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이 말 들어봤나요? 앞으로도 자주 나오게 될 말이니까. 자, 이 말 들어봤어요?
발효라고 하거든요. 발효. 그러니까 도약을 맺었다고 그때부터 취하는 게 아니라 도약을 맺을 때 발효는 몇 년부터 한다 이게 정해져요. 효과가 출발한다. 효과가 시작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89년에 발효를 하기로 약속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89년부터 발효가 돼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 아까 전에 2차 대륙회에서 연합권 층수령관이 었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뭐 왕족, 귀족 이런 거 없잖아. 바로 시작을 한 최초의 나라가 되고 대통령제도 최초입니다. 대통령제도 최초의 나라. 1789년에 미국이 탄생을 했잖아. 1789년은 프랑스 혁명 시작이야. 그래서 미국이 다 독립전쟁이 끝나고 마무리가 된 그 시점에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랑스에서 혁명이 시작이 되는 1789가 그래서 사실은 미국보다도 프랑스한테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